마이클 샌델이 정의 올바른 행동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한 흥미로운 썰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전통적으로 농사를 주업으로 삼고 있었고 주민들끼리의 유대감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러나 마을에 공장이 들어서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공장의 출현은 마을 경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었지만 동시에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공장이 들어선 지 몇 년 후 마을의 강에서는 더 이상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고 농작물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마을 주민들은 큰 논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장에 모인 주민들은 공장의 장기적인 존재 여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마이클 샌델의 이론을 공부한 한 젊은이가 회의에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정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공리를 추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공장을 유지하는 것도 한 가지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는 일부 주민들에게는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마을의 장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 공장이 마을 경제를 살릴 수 있지만 우리 자연 환경과 몇몇 주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네. 칸트의 관점에서 보면 젊은이는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도덕적 원칙입니다. 공장이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한 우리가 그곳에서 일하며 받은 임금을 통해 살아가는 것도 도덕적 원칙에 어긋나는 게 아닐까요? 그러나 다른 주민이 반박했습니다.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도덕적 원칙만 따진다면 우리의 경제는 어떻게 되는 거지? 젊은이는 그렇기 때문에 샌델의 공동체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샌델은 이런 상황에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정의를 논의할 때 단지 철학적 이론에만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공동체의 도덕적, 사회적 가치를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마을 전체의 공공선을 위해서는 개인의 도덕적 책임과 역할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일관되게 고민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마을 주민들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장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 지역과 협력하여 친환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도 역시 마을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 나갔습니다. 이 젊은이의 제안을 바탕으로 마을 주민들은 공장을 지속시키면서도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을 활용하여 공해를 줄이는 동시에 마을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을은 경제적 번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공동체의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 협력과 대화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마을은 다시 한번 공동체로서 더욱 단단해졌고 외부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만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샌델의 정의 이론은 마을 사람들에게 올바른 행동이란 무엇인지를 찾는 데 도움을 주었고 그들은 그들의 독특한 상황에 맞는 정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헨리라는 이름의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으며 그 마을의 사람들은 매주 철학 토론회를 여러 시대의 지혜를 나누는 것을 즐겼습니다. 어느 주말 모임에서 헨리는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에는 매년 여름마다 열린 은황금 양파 축제가 있었습니다. 이 축제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신나게 먹고 마시며 다양한 양파 요리 대회를 열고 농부들이 한 해 동안 재배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양파를 자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해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양파 던지기 대회였는데 이 대회는 사람들이 양파를 던져 가장 멀리 보낼 수 있는지 경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헨리는 벤담의 공리주의를 떠올리며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오늘 양파 던지기 대회에서 제안할 심사 기준을 공리주의 방식으로 결정해보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흥미로워하며 헨리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최대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겁니다. 대회 참가자뿐 아니라 구경꾼, 심지어는 던져진 양파도 포함해서 말이죠. 헨리의 제안으로 인해 사람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던져진 양파의 궤적이 아름다울수록 점수를 많이 주자는 의견을 내놓았고 다른 이는 양파가 떨어져 구름거리에 따라 점수를 주자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양파가 땅에 닿을 때 나는 소리의 재미를 기준으로 점수를 주자고 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의견은 과연 던져진 양파가 다시 식탁에 오를 수 있는 상태로 잘 보존되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벤담의 공리주의,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고려했을 때 헨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심사 기준은 던진 사람, 구경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파 자체까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데친 양파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던져진 양파는 부드럽고 탄성이 있어 멀리 던지기 좋았고 부서지지 않기 때문에 심사호 씻는 요리로 다시 활용될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대회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경험을 나누며 대회가 특별히 재미있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양파를 던지고 나서 그 양파로 다시 요리를 해 나누어 먹는 시간이 가장 즐거웠다고 했죠. 헨리는 벤담의 공리주의가 실제로도 얼마나 실용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마을에 행복을 전하면서도 철학적 지혜를 쉽게 이해시키는 대성공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헨리와 그의 마을 사람들은 재미있고 유쾌하게 공리주의의 교훈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 후로도 헨리는 종종 철학적 이론을 실생활에 적용하여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이야기와 지혜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며 오랜 시간 동안 회자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휴메 이론을 좋아하고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한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토머스였고 항상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데이비드 휴메인과 관계에 대한 회의주의 이론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하루는 마을에서 인기 있는 카페에서 친구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화 중에 한 친구가 자신의 불운했던 하루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검은 고양이를 봤는데 그 순간부터 나쁜 일이 계속 일어났어. 커피를 엎지르고 지갑도 잃어버렸고 심지어 우산도 버스에 두고 내렸어. 토머스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말 흥미롭군. 그 모든 일이 검은 고양이를 본 것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휴미라면 아마 그런 당신 네 생각에 대해 재미있어 했을걸? 친구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토머스가 설명했습니다. 데이비드 휴먼, 우리가 사건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쉽게 지어버리는 경향이 있음을 말했다네. 사실 검은 고양이를 본 것과 내가 겪은 불운한 일들은 아무런 필연적인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 우리는 단지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 그렇게 믿게 된 것일 뿐이지. 다른 친구도 흥미를 느끼고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진정한 인과 관계란 없는 걸까? 그럼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떻게 될지는 다 미리 정해졌거나 무작위일 뿐이라는 건가? 토머스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기보다는 우리가 인과관계를 인식할 때 그것이 우리의 지각에 의존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 예를 들면 당구공 A가 당구공 B를 칠 때 우리는 B가 움직이는 것을 필연적으로 여기지만 사실 그것이 반드시 필연적인 것인지는 확실히 보장할 수 없어. 우리는 단지 경험과 관습에 따라 그렇게 믿게 된 것뿐이야. 그 순간 카페의 창문을 통해 작은 무지개가 나타났습니다. 햇빛이 비오는 거리와 만나는 순간의 풍경, 모두에게 잠시 경이로움을 안겨주었습니다. 토머스는 이를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저 무지개도 우리가 빛과 물의 상호작용에 대해 알아냈기 때문에 그 현상을 이해하게 되는 것뿐이야.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행복한 일이 생긴다고 믿는 사람도 있을 거야. 하지만 우리는 두 사건 사이의 관계가 단지 우리 경험의 산물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 대화는 이어졌고 친구들은 각자 휴메 이론을 일상이 사건에 적용해보는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자기 업무에서 일어나는 작은 실수들이 커피를 한 잔 덜 마셨기 때문이라고 웃으며 말했으며 다른 누군가는 그날 자신이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가 우연히도 자신의 꿈과 관련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머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휴메 이론이 사람들에게 많은 생각이 지평을 열어줄 수 있음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토머스와 그의 친구들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다 회의적으로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같은 경험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낸 것은 언제나 예상 밖의 즐거운 것들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키라이오라는 이름의 호기심 많은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키라이오는 그 마을에서는 유명한 철학자이자 떠돌이였습니다. 그는 매일 들판을 거닐며 자연의 신비를 관찰하곤 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언제나 수많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죠. 왜 하늘은 파란가? 왜 나무는 자라나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이 시작된 이유는 무엇인가? 어느 날 키라이오는 오후 산책 중에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해 근처에 있는 오래된 도서관으로 피신했습니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는 장소였지만 키라이오는 그곳을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책들이 그가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답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비가 서서히 그치기를 기다리며 키라이오는 무작위로 책장을 넘기다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저서를 발견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첫 번째 운동자에 대한 이론을 읽게 되었죠. 그것은 마치 그의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퍼즐의 조각처럼 다가왔습니다. 모든 움직임에는 원인이 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원인은 무엇인가? 키라이오는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날 밤 키라이오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이 마치 거대한 연대기 시계탑 위에 서 있는 꿈이었죠. 탑 아래에서는 수많은 바퀴와 톱니가 맞물려 돌아가며 세상이 모든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키라이오는 시계탑의 맨 위로 향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가 도달한 곳에는 커다란 펜듈럼이 있었고 그것이 모든 움직임의 시작점인 듯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그 펜듈럼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키라이오는 그 펜듈럼을 가볍게 밀어봤습니다. 그러자 세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신비로운 환청 같은 목소리가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내가 시작했지만 나는 항상 존재해왔다. 태어난 키라이오는 꿈에서 느꼈던 강렬한 감정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경험을 통해 첫 번째 운동자의 존재를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해결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키라이오는 이 깨달음을 마을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마을 광장에서 그는 자신이 시계탑의 꿈 이야기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모두 각자 자신의 펜듈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펜듈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세상에 던지는 첫 번째 움직임이 되도록 합시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움직임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에서 새로운 시작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일상에서 첫 번째 움직임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키라이오의 이야기는 단지 재미있는 썰로 끝나지 않고 마을 공동체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게 만든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